안녕하십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42세 의사 김지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뉴스에서 김지아 의사가 코로나17 가짜입니다. 바이러스 신약 개발했다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17 말고도 여러 가지 병과 질환에 관해서 꾸준히 연구 중인 의사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연구를 병행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할 때가 많아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발휘하면서 의사가 되기까지의 영향력을 미친 3가지 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제가 호주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4살부터 7살 때까지 3년간 거주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호주에서 학교를 끝내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근처에 병원이 없어서 무려 차를 타고 30분 동안이나 이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직 어리고 배가 아팠던 저에게는 정말 괴롭고 길기만 한 시간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아프거나 다치면 의사들이 많이 없기에 시내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고, 시내로 이동한 후에 시내로 이동하려면 대중교통을 타야 했으나 불편해서 30분 이상이 걸리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가 아픈 가벼운 질환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크게 다치거나 심장마비 등 골든타임 생명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나중에 의사가 되어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5학년 때 읽은 책 모모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주인공 모모는 다른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들어줍니다. 한마디로 모모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저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의사죠? 그건 바로 세 번째 이야기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는 저희 아빠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저 아버지께서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는 교수님들 중 한 분이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학원생 중 한 명이 박사학위를 막 받았고 이제 아내와 자식도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건강상의 문제였는데요. 바로 폐암 사기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30대 초반이었고 담배도 피지 않았기에 폐암이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전 정말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특히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암에 걸려 5개월 동안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신 생존율이 낮은 폐암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욱더 큰 충격을 먹었지요. 이 학생의 집은 꽤 풍요롭고 행복한 가족이 있었으며 높은 지위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부, 가족, 명예. 요즘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3요소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이 3가지 행복 요소는 모두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건강이 반드시 보장되어야지만 이 행복 3요소가 제대로 행복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저는 지금의 삶에서 만족하는 점은 제가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해 나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도 살짝 불만족스러운 점은 아직도 사람들이 사명감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의사들이 많다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보험 처리가 안 되어 있으니 환자들이 다시 살 그런 가능성이 없다 싶으면은 길바닥에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요즘에 흉부외과 의사들이 좀 감소 중이어서 심장마비나 뭐 그런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것을 받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삶이란 남을 도울 능력이 출중하고 바쁘고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과 꿈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고 이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저희가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의사의 꿈을 꿈꿔왔고 지금 의사라는 직업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의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명언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른의 스페셜맘 홍예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인생 교철 유산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첫 번째 타임라인 인포그래픽, 두 번째 영향을 받은 사람, 세 번째 감명받은 책, 네 번째 가치관, 다섯 번째 중용의 삶, 여섯 번째 현재 저의 삶입니다. 이것이 저희 타임라인 인포그래픽입니다. 전 현재 41세로 회계학 교수입니다. 이때
40세 회계학 교수가 되기로 결정하여서 회계학 교수가 되었고요. 이것이 저의 유년기에서 학창시절까지 타임라인이고, 이것은 대학원 박사 학위를 따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려갔던 것이었고, 이것은 회계사 자격증을 첫 번째 따는데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따는데 성공하여서 회계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장래희망이 없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이 부모님한테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저희 아버지는 회계사셨는데 회계학과 관련된 역사, 경제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꿈이 없어서 꿈을 회계사로 정하고 나서 모든 답안지에 회계사라고 쓰니까 정말 어느 날 회계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MSC라는 학원에서 모모라는 책과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라는 책을 가장 재밌게 읽었는데요. 두 책의 공통점은 둘 다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사는 것을 더 지향한 것이었습니다. 마이너스로는 모모에서 회색 신사, 행복한 경제에선 돈벌이 경제입니다. 슬프게도 이런 회색 신사와 돈벌이 경제에서 나타나는 많은 특징은 요즘 현대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쪼개서 쓴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짓이죠. 이렇게 산다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돈을 많이 벌지언정 삶이 빈곤해지고 피폐해집니다. 반면 플러스에서는 모모와 살림살이 경제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산다면 신기하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았어요.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심장에 깃든 것이 모모가 말한 것인데요. 이것은 삶을 쪼개서만 쓰지 말고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의미 있게 보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살림살이 경제에서는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타적 렌즈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삶이 매우 여유롭고 행복해질 것이며 나에게 조그마한 손해가 있어도 모두에게 큰 이유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책들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은 뒤에 저의 가치관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는 사회에 이익이 있고 보람되는 일을 하고 싶은 것과 두 번째는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며 그냥 조용하고 평화롭게 있고 싶은 것이었어요. 첫 번째 가치관대로 산다면 인정받고 싶은 열망을 충족될 수 있겠지만 부담스럽고 힘든 일을 많이 할 것 같고 두 번째 가치관대로 산다면 여유롭고 평화로울 수는 있겠지만 게으름을 피운다고 생각되기가 쉽고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대립하는 이 두 가치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MSC라는 학원에서는 또 저에게 다른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니코마코스 윤리학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고대의 3대 철학자 중 한 명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직접 쓴 책이에요. 그는 인색함과 방탕함, 겁쟁이와 무감각한 사람같이 완전히 대립해 보이는 사람들도 잘 보면 가운데 중간이 있고 그 중간대로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법칙이라고 하고 전 이 두 개의 가치관에서 두 개의 가치관 중간에 있는 보람이 있지만 또 시간이 남는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중용의 삶을 살면서 저는 유년 시절에서 학창기까지 매일 조금씩 일찍 일어나서 1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이 1시간씩 책을 읽는 것은 1시간 더 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고 결국 대학교에 들어가서 유학을 하면서 대학원 석사학위를 따고 돌아왔지만 첫 번째 역경으로 자리가 없어서 대학원 박사학위를 별로 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교를 잘 설득해서 결국 박사가 되었고 두 번째 역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 역경에서 저는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데 실패했는데 이때 저는 많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우연히 어렸을 때 읽었던 모모를 보고선 많이 살아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는 건 너무 아깝다고 결정하고선 다시 회계사 자격증을 따는 것에 도전을 해서 결국 무난히 따왔습니다. 그래서 회계사가 되었다가 회계사보다 의미 있게 미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거라 생각해서 회계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수가 되어서 긍정적인 면으로는 학생을 가르치면서 사회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서 보람찼으며 제가 원하는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조금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으며 내가 원하는 학과를 공부하며 나의 지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있는 지적 욕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최고의 선으로 행복을 실천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부정적인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연구 과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긴 했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즐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책 읽기를 제외한 장시간 휴가나 여행 가는 것들은 좀 어려웠지만 그것은 밤에 산책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른 학과 지식이 조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것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다른 학과 지식을 관련한 책을 읽는 것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인생 유상수에 대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62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된 50세 이주호입니다. 제가 이 강연에 서게 된 이유는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삶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보존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저는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한 직업은 바로 기후과학자입니다. 기후과학자는 기후변화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처음에 제 연구는 보잘것없었지만 저는 한 가지 분야를 열심히 연구한 결과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오존층이었습니다. 오존층이란 태양의 자외선으로부터 생물을 보호해주는 지구 겉에 있는 막입니다. 하지만 제가 11살 때 이후로 이 그림처럼 오존층은 냉장고나 에어컨에서 나오는 냉매제, 회유가스로 인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외선이 침입해 지구 전체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존층의 파괴를 어떻게 멈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제가 결국에는 사람이 만드는 오존층, 인공 오존층이라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오존층이 만들어지는 방법은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두 단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만나 두 개의 산소 원자로 나눠집니다. 두 번째, 산소 원자는 다시 산소 분자와 재결합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M, 즉 오존이 됩니다. 이처럼 저는 산소 원자와 산소 분자가 서로 결합하게 하는 기술을 발명해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과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가 어렸을 때 읽은 MSC 책 인류새 좀 아는 10대 덕분입니다. 이 책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를 배경으로 하며 저자는 환경오염이 심해질수록 인류 책임은 커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대표적 환경오염은 바로 방사능 오염, 플라스틱, 닭뼈 쓰레기입니다. 방사선 오염은 불치병을 유전시키고 플라스틱 쓰레기는 건강에 해로우고 닭뼈 쓰레기는 생태계를 불균형시킵니다. 이처럼 이 책은 제가 환경을 위한 기후과학자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수로서의 삶을 살면서 연구를 하는 면에서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알리지 못한 면은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유명한 환경운동가 제인 구다이 했던 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매일 조금씩은 세상을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말처럼 여러분도 환경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이마린입니다.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 다 아는 듯이 인생 도처 유상수입니다. 뜻을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인생 도처에 상수가 있다는 그대로 뜻을 가지고 있죠. 이거를 풀이하자면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자세히 보면 상수이고 제 주변 누구든지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일단 마치고 제 소개를 먼저 해보자면은
저는 26세가 같은 한국 여자입니다. 제 가족 관계에는 뭐 대충 아빠, 엄마, 그리고 제 강아지 쿠키하고 도마뱀 릴리 등이 있습니다. 자, 저는 동물과의 소통을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12년간의 연구를 한 끝에 소통이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강아지하고 침팬지의 언어를 연구했는데 그 언어를 책으로 출판하였어요. 그리고 그 책이 제목이 그 언어거든요. 근데 그 책 뒤에는 다른 생명과의 소통 연구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책이 이제 전 세계로 번역본으로 출판이 되어가지고 다른 생명들과의 소통에 큰 힘을 주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2032년에 만들어진 노벨 언어상인데요. 대한민국 최초였고요. 한국 노벨상으로만 하면은 4번째였어요. 이 정도로 마치고 저의 상수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은, 자, 저의 상수는 인생이 크는 인문학 10생명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공장식 산업축산, 그리고 동물원, 이런 동물들에 관한 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동물식 산업축산의 문제는 밀집사육이에요. 이게 이만한 게 8절지인데요. 이게 A4 용지보다 커요. A4 용지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A4 용지에다가 닭이 이거보다 크게 자라는 닭들도 있을 텐데 닭을 요만한 데다가 가두고 이제 알만 낳게 해서 키우다가 나이 들면 저희가 먹어버린다던가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동물원의 문제는 당연히 동물들의 스트레스겠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동물원 가면 쇼 하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아마도. 근데 쇼 할 때 인간도 처음 하는 거 못해요.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뒷구르기 하라고 하면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어쨌든 다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로 가지고 학대를 하면은 얘네들이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걸 학대를 하는 게 큰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멸종은 이게 먹이사슬이라고 해보세요. 그 포식자가 얘네고 이렇게 위로 갈수록 포식자거든요. 얘네가 멸종하면 얘를 잡아먹는 얘네도 멸종하겠죠? 이게 줄줄이 멸종을 하다 보면요. 줄줄이 멸종이 이루어져서 생태계 파괴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 책에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동물실험 성장 촉진제 등등등등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일들의 주범이 인간이라는 내용이 핵심 이제 약간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 낭비 등 강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중요 내용이 생명의 가치와 의미예요. 생명은 인간한테 쓸모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생명 하나하나로서 존중받을 권리 가치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소설책밖에 안 읽었거든요. 이 책을 엄마가 국어를 배우라고 해가지고 다니라고 한 MSC에서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수업을 하고 마음에 크게 와닿아서 집에 가서 다시 읽고 있었는데 그때 동물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때 토키, 제 아까 전에 반려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낑낑대는 거예요. 너무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픈 건지 사실은 놀아달라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 동물 마음 연구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때부터 생각을 쭉 했는데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길게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잠깐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플라잉 디스크를 친구들이랑 하러 갔어요. 근데 플라잉 디스크라는 스포츠가 원반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강아지들 원반으로 노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걸 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강아지 3마리가 지나갔어요. 강아지들의 표정이 다 이랬거든요. 네? 뭘 표현 중인지 아시겠는 분? 아무나 말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자유. 네? 제가 사진을 잘 못 찾아서 그래. 이 친구 표정이나 이런 주인을 끌고 가는 모션을 잘 보시면. 행복함. 네? 저희가 친구들이랑 필드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 이런 눈을 쳐다봤는데 제가 그냥 사진을 못 찾아서 다들 못 알아보신 거예요. 사실 그 당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다 아셨을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하고 싶다는 걸 격하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주인 막 끌고 오고
한 분은 멱질 놓칠 뻔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렇게 일단은 시작해보면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계속 연구를 쭉 했죠. 그리고 그 연구 과정에서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다 생명이기 때문에 다 마음만, 그 고통만은 다르지 않구나라는 걸 일단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험을 해가지고 노벨상이라는 인정도 받았고 결국에 소통할 수 있게 됐으니까 결과도 만족하고 제가 연구하기로 했던 그 선택도 만족을 하는데 그 동물들은 자신의 선택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의 선택으로 자신들을 선택하지도 못하고 들어가서 불만족으로 살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A4 용지만 한데 들어가가지고 살고 싶겠었냐고요. 그래가지고 그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꾸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일단 후속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내용은 동물들의 심리겠죠? 어떻게 행복할까 이런 내용인데 저는 심리학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상수를 찾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비범한 상수가 되길 응원하는 마음에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로서 성공하게 된 강유빈입니다. 저는 웹툰 작가를 꿈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네이버 웹툰 회사에 들어가서 영화화, 드라마화가 성공하게 되면서 또 그렇게 성공한 웹툰 작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영향을 받은 사람, 상수로서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나이 25세이고요. 직업은 웹툰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 저의 삶은 좋아하는 웹툰을 그리면서 독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었고 쭉 그렇게 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연에 서게 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나 웹툰 작가 혹은 일러스트레이터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강연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강연을 듣고 웹툰 작가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웹툰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는지 저의 그 과정과 소감 그리고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기 위해 이 강연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저에게 영향을 준 인물 3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 혜용 애씨, 네오 아카데미, 그리고 뿌띠어브입니다. 먼저 웹툰 작가 혜용 애씨는 시한부인 줄 알았어요의 작가이고요. 네이버 웹툰에서 웹툰을 연재하고 계십니다. 평점 9.98로 매우 높은 평점의 웹툰을 연재하고 계시고요. 저에게 웹툰 작가란 꿈을 심어준 작가입니다. 제가 웹툰이란 것을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이 웹툰을 보고 웹툰에 푹 빠져들게 되었고 덕분에 저도 웹툰 작가란 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 일러스트레이터 네오 아카데미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러스트를 그릴 때 도움되는 유튜브 영상들을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을 때 제가 네오 아카데미 영상들을 보면서 저의 그림체가 많이 발전하게 되었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버 뿌띠어브는 유튜브 썸네일을 손수 다 그리는 유튜버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이고요. 주로 일러스트 그리는 영상들을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에 관심이 없었을 때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게 해준 유튜버이고요. 제 덕분에 제가 그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웹툰 작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 작가와 일러스트레이터 상수로서의 삶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족감은 독자들이 제 웹툰을 보고 행복하거나 기쁨을 느끼거나 아니면 웹툰 작가라는 꿈을 갖게 될 때 저는 웹툰 작가가 되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족함은 제가 이야기의 줄거리를 쓰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그 부족함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라지기 원하는 부분은 남들과 전혀 다른 색다른 이야기들을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 항상 끙끙대고 오랜 시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을 저는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3가지 가치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가치관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도 긍정적으로 풀린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일도 부정적으로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일을 풀리길 바라는 마음 가치관이 필요하고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열망하는 결과를 얻는다. 포기하면은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서 열망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저는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지 말고 자신만의 것을 창조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 것을 모방하면 결코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꼭 자신만의 것을 창조해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서라고 합니다. 이번에 환경오염, 기후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강연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연 주제는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라입니다. 일단 목차를 먼저 설명하자면 일단 저의 이야기, 한 권의 책이 준 깨달음,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두 번째 현재의 위기, 그리고 우리 현재의 상황, 지금 우리 세상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미래를 상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이랑 그리고 우리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서라고 하고요. 올해 나이는 42살이고 지금은 UN 국제기구 공무원이고 또는 운동가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의 관심 분야는 기후변화, 환경오염, 지속가능한 미래를 연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실천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그 분야를 하고 있고요. 저는 저 스스로를 국제기구 공무원 또는 환경운동가라고 하지 않고 저를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간 국제기구 공무원에서 일하면서 기후변화라든지 환경오염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만나고 이 현상 만나고 그런 사람들도 만나면서 지금 소로의 메시지가 아주 절실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소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단은 한 권의 책이 준 깨달음 들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은 혹시 어린 시절에 그냥 사석에 대충 읽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 책이 자신의 인생을 180도를 바꾼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적이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었었던 책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자, 일단 이 책의 주요 내용은요, 월든 호숫가에서 홀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여기에서 독립, 자급자족,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인간의 진정한 자유가 이 세 개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생활들을 했는데 문명을 떠나 더 단순한 삶을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얻은 깨달음은 자연과의 조화를 일단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사회 기준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알기만 하면 안 되죠. 또 실천을 해야겠죠. 그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사회 기준이랑 이때 물음이 좀 떠오르죠. 자, 사회 기준이랑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목도리를 사고 싶다. 그럼 뭘 내야 하나요? 돈을 내야죠. 그럼 돈이라는 게 사회 기준인데 돈이 많아야 부자다. 그러니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고 그리고 돈이 부족해도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한번 눈을 감아보실 수 있을까요?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좀 상상을 해볼 건데요. 뭔가 살짝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여러분은 어딘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근데 거기는 쓰레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는 공원이랑 그런 곳은 없어요. 그리고 이곳은 맑은 공기랑 깨끗한 공기랑 없어요. 그냥 공장밖에 없어요. 그냥 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물건들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가 오면은 홍수로 이어집니다. 모든 강물이 세차게 불기 시작하면서 집들은 다 날아갑니다.
바다의 생명체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드존이 생겨나기도 하죠. 바다에서 산소가 없어집니다. 자, 눈을 떠볼까요? 자, 어떤 상상을 하셨는지는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좀 끔찍했죠? 우리가 방금 말한 게 현재일까요? 아니면 미래일까요? 미래입니다. 자, 미래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건가요? 다음 우리 세대, 다음 미래 세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미래를 멈추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속 가능한 삶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미래 세대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 미래 세대가 행복해야지 지구가 계속 이어가죠. 그냥 나만 살고 그냥 애들 다 죽게 하자. 이건 좀 아니죠. 그 다음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공감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만 하는 거랑 당연히 알기만 하는 거랑 꼭 그것을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을 알아야 돼. 자원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공급하고 더 많이 사고 소비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자원을 좀 아끼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과잉 생산과 소비를 줄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사용을 하자입니다. 한 번 더 눈을 감아볼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미래를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은 어딘가에 서 있는데 이곳은 아까 봤었던 곳이랑 살짝 달라요. 우리가 아는 그 쓰레기 같은 건 없어요. 이곳은 깨끗한 공기로 공기가 코로 막 들어가고 시원한 바람이랑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늘은 푸르고 길거리는 꽃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는 더 이상 폭염이 아니고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원에서 아이들은 뛰어다닙니다. 자, 눈을 떠보실까요? 자, 어떤 미래를 생각하셨나요? 좋은 미래였죠? 끔찍한 것보다 낫죠? 이런 미래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요. 자,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행동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바꿔요. 우리가 자원을 아끼고 그리고 재사용을 하자. 그러면은 좋은 미래가 나오면 안 되고 그냥 재사용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살겠다. 이러면은 안 좋은 미래가 나오는 거죠.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소로는요, 더 단순한 삶을 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라. 제가 아까 말했던 더 지속 가능한 삶을 살라는 것을 지키란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안 했어. 내일이면 됐지 뭐. 내일 해가지고 내일 오면은 내일이면 됐지. 계속 미루려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일 시작하면 계속 미루지 마세요. 그냥 지금 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귀를 기울여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강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두 가지의 세상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나만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소로가 살았었던 호수가 여러분들에게 월든이란 어딘가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은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운동가 백지은입니다. 저는 매일 산과 공원으로 가가 쓰레기를 줍는 사소한 일을 하다가 결국 환경운동가라는 멋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환경운동가가 되기에 도와준 책은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입니다.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의 내용은 주인공 다무라 유지는 생물을 좋아했고 빵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결국 제빵사가 됐습니다. 그 제빵사가 되고 난 뒤 빵을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이루고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을 보고 느낀 점은 첫 번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 없다고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두 번째, 제가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짐했고, 세 번째, 환경 운동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으로 저에게 영향을 준 내용들과 환경운동가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 책의 주인공은 환경문제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환경운동가라는 직업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직업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어렸을 때부터 생태계 환경과 자연에 관심이 있어서 자연이 파괴된다는 뉴스와 책을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책의 내용들을 보고 제가 한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씩 환경 문제에 관심 가기. 두 번째, 자그마한 일부터 실천하기. 세 번째, 환경운동가에 대해 잘 알기. 네 번째, 환경운동가 실천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운동가가 되기 위해 노력할 때 힘들었던 점입니다. 환경운동가 전문 회사가 별로 없어서 찾는데 힘들었고 막상 하는데 힘들었지만 자연을 위해서 라고 생각하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가가 자연에게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자연과 친해지기. 그 다음, 자연의 생물을 소중히 여기기, 자연에 대해 잘 알기, 그 다음, 도로나 인도 등도 깨끗이 청소하기 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저의 다짐은 지금보다도 더 깨끗이 환경 청소하기와 자연에 대해서 공부하기, 그다음에 빵을 버리지 않는 빵집처럼 환경과 관련된 책 읽기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더 하고 싶은 일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해 더 많이 알릴 수 있는 단체 설립하기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기업가 이마인입니다. 제 이름은 이마인이고 나이는 비밀입니다. 성격은 보기보다도 친절하고 이성적이며 감성이 풍부하고 직업은 기업가입니다. 먼저 저는 22세에 대학에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 주제는 행복과 경제의 상관관계였고 42세에는 회사 창립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활발한 사회운동도 했어요. 그리고 52세에는 사회적 대기업으로 자리를 매겼고 62세에는 드디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제 직업인 기업가란 이익을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는 일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효율성을 높인 생산 방법을 연구합니다. 그 중에서 저의 목표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 것인데요. 이 책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라는 책입니다. 그중 김만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김만덕은 저에게 큰 영감을 줬습니다. 기업은 사회 덕분에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을 안 조선시대 대표적인 기업가이고 자신의 가치관 정직한 믿음을 판다로 사업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1794년 제주도에 태풍이 불어 추수를 못하고 나라도 돕지 못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쌀로 사 제주산에게로 살렸습니다. 그래서 김만덕에게 영감받은 나중 기업 부분에서는 신뢰 있는 기업과 품질과 효율성이 높은 상품으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김만덕을 통해 저는 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낸 기업에서 번 이익으로 또다시 사회적 책임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기업을 만들고 살림살이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도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익을 나누는데 기부를 통해 사회적인 선순환을 하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일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김만덕에게 아까 그 제주도에서 태풍을 불었을 때 쌀로 사람들을 살린 것을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달 기부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약자들을 배려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의 기업가로서의 마인드에 대해 알아보면 김만덕은 조선시대 기업가지만 저는 어떤 마인드의 기업가일까요? 기업가는 영어로 entrepreneur이라고 하고 프랑스어 entrepreneu라고 합니다. 이 뜻은 시도하다, 모험하다를 의미합니다.
저에게 무엇마다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모험을 즐기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모두가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냐고요? 어떤 사람의 성격과 능력을 분석해 적절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손을 맞잡고 행복의 별덩이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기업가도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경제의 중심에 있는 저는 행복을 전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교수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저의 삶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이유는 저도 풍부한 삶을 살고 있고 제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해보면 김만 덕은 정직하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영향받아 행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업에서는 정직하고 신뢰하고 살림살이 경제를 맡고 행복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과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은 저와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퀴즈! 제가 영감받은 인물은요, 김만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 봤던 화면이 행복한 기업가 이런 것이었는데 중간이 좀 비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기업가로서 사회에 행복 가득 불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행복을 교수가 되고 싶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로 이은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저의 터닝포인트와 저의 뭐 그런 건데, 일단 저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일단 나이 45세인 이은우라고 하고, 저의 직업은 심리를 관찰하는 그런 직업을 하는 겁니다. 뭐, 벌써 한지는 한 27년 됐나? 하는데, 저의 터닝포인트인 책은 제가 한 32년 전? 그쯤에 제가 13살? 그때쯤에 제가 발표한 책? 그리고 뭐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바로 지키는 하이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으로 제가 받은 상이 우리나라 최초로 사람들의 심리를 마음을 관찰하며 한 노벨상을 수여했어요. 그리고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책 내용에 지킬과 하이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일단 지킬과 하이드는 한 사람입니다. 뭐 사람들은 뭐 반으로 잘라가지고 한 명은 지킬, 한 명은 하이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두 명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일단 지킬은 크고 건장한 몸집에 유능하고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이드는 작은 체격에 좀 잘못된 사람이라는 인상이 좀 깊은 사람이에요. 지킬이 무슨 약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약이 뭐냐? 먹으면 사람이 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약을 지킬은 그냥 먹었는데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처음으로 겪는 이 신비로움과 자유로움이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불을 펼치고 당겨놔서 거울을 쫙 보면 원래 자기 얼굴이 나와 있어야 되지만 이불을 딱 하고 거울을 쫙 봤는데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원래 지킬은 좀 이중인격자였어요. 하지만 하이드는 좀 뭐 노인을 패고 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진짜 그냥 사이코패스였어요. 사이코패스. 그러지만 갑자기 지킬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킬은 자기가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이드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킬은 아무 생각이나 막 하면 사람들을 뭐 죽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킬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로지 두 번째 자아로 변할지도 몰라. 왜냐면 자기가 맨날 살아온 거는 지킬이 아닌 하이드였으니까요. 옛날엔 지킬이었지만 약을 먹고 난 하이드는
그냥 완전 무방비 상태인 개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지킬은 자기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건지 악한 행동을 하는 건지를 구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잊으면 자기의 내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외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은 잊혀지고 자신의 외면의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